네,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데요. 이를 앞두고 여야는 신경전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며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드러내는 데 집중했고, 국민의힘은 셀프 방탄이라며 민주당 내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사법살인이 재현돼 불체포 특권 사용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 아니면 말고식 영장에 압도적 부결로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입니다. 불체포 특권은 이거에 대해서 이건 작동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 비명계는 떨어진 당 지지율 등으로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확고한 친명 의원들 말고는 의원들 속내가 참 복잡합니다. 이 대표 체제 하에서 방탄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이 발버둥 칠수록 빠져드는 개미지옥 같은 이런 상황. 일단 이번엔 부결에 힘을 모으자는 목소리가 더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소수 이탈표가 있더라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셀프 방탄이라며 맹공을 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표결은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손으로 스스로를 역사 속에 묻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이탈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만약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의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여야의 대립은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부결되더라도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오거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양측이 그간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오늘 표결 전에 있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설명에서 새로운 증거가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 대표가 받는 대장동 배임 혐의액은 4,895억 원에 달합니다.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 도시개발공사 이익은 제한함으로써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겁니다. 민간업자들에겐 7,886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이 돌아갔다고 검찰은 계산했습니다. 대장동과 비슷한 유일의 신도시 개발 때도 이 대표는 측근과 공모해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줘서 211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 133억 원의 3자 뇌물죄도 있습니다.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의 부지 용도 변경 같은 건축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성남FC에 후원금을 내게 한 의혹입니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 각종 성남시 회의록과 검토보고서, 용역 문건과 내부보고, 이 대표가 결재한 문건 등을 열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보고받고 승인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보했다며 향후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명확한 물증 없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를 몸통으로 몰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야당을 파괴할까? 어떻게 하면 정적을 제거할까? 법치를 빙자한 법치의 탈을 쓴 사법 사냥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측 공방이 치열한 상황에서 세간의 관심은 오늘 표결 전 안건 설명에 나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에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뇌물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을 설명할 때 돈 봉투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된 파일이 있다며 구체적 증거를 언급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뇌물 사건에서 이런 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에도 절차에 따라 체포동의 요청 사유를 충실히 설명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대표 혐의를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국가수사본부장 발령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인사검증 관련 서류에 아들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증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범죄 경력, 징계 이력, 재산 납세 등 11가지 분야 169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연관된 소송을 묻는 질문도 있는데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의 학교 폭력 관련 소송을 적어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학폭 전력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나서야 인지한 건데 대통령실은 검증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공직자 검증은 공개되거나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또 세평 조사를 통해 이루어져 한계가 있다며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은 이같이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학교 폭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관련 부처에서 근본 대책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검증에서 거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선 당시 익명 보도라 알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에 대한 징계 요구 여론에는 서울대에서 답변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논란은 정치 공방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다고 봐서 관련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모두 걸러지지 못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정치 공세로 몰아가는 것은 후한무치이자 국정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취소한 데 이어 검증 개선 방안 마련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지만 학폭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작지 않은 만큼 당분간 부실 검증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전학 처분을 받고도 1년 가까이 학교를 떠나지 않고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습니다. 행정소송을 하면서 시간을 끌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가해자들의 소송과 맞학폭이 만연해 교육 현장에서는 학폭은 학부모 힘이 세면 이긴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무군이 동급생을 괴롭히기 시작한 건 정군이 1학년생이던 2017년. 2018년 학폭위에 회부돼 3월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로 전학 조치된 건 2019년 2월, 고3이 다 되어서입니다. 아버지인 정 변호사가 전학 취소 행정소송과 집행 정지를 신청하며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기 때문입니다. 정군의 학부모가 학폭위의 강제 전학 조치에 반발해 1년 넘게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 분리되지 못한 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개입 시에 이거 전혀 불이익 안 받고 그냥 학교를 가는 거예요. 가해 학생 측들이 대개 보면 부모님들이 힘이 있거나 능력이 있을 경우는 끝까지 변호사 사가지고 가기 때문에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가 불이익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가는 거예요, 지금.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즉시 분리 조치가 시행됐지만 기간이 최대 3일이라는 한계에다 가해 학생이 보복성으로 피해 학생을 맞학폭으로 신고하면 피해 학생도 학교 밖으로 쫓겨납니다. 조사 전 긴급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해지기 위해 가해자 측이 일단 맞학폭을 제기하고 보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가해로 지목된 학생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맞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악용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부는 학교 폭력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다음 달부터 가해 학생에 대한 학교 생활기록부 내용 삭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가벼운 조치가 대부분입니다. 학폭위가 의무 시행된 지 10년. 그동안 학교 폭력은 부모 간 법정 싸움으로 확전했습니다. 그동안 가해 학생이 사과나 반성 없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처벌을 피하는 데만 골몰해왔음을 정 변호사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2대 수장으로 내정됐던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로 본부장 직무대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3만 수사경찰을 총괄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이 공석이 되기는 2년 만입니다. 남구준 초대 국수본부장 임기가 끝나면서 김병우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이 본부장 직무를 대신합니다. 러시아군의 공세가 집중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 부훌레다르에서 러시아군 전차 등이 파괴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부훌레다르를 사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대량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고 역설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진격하던 러시아군 전투 차량에 폭발이 일어나며 연기가 치솟습니다. 러시아 군인 한 명이 차량에서 뛰어내리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사방이 뻥 뚫린 개활지인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의 부훌레다르 외곽. 파괴된 러시아군 전차와 전투 차량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 없이 이 개활지에 들어섰다가 우크라이나군이 매설한 지뢰와 포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부훌레다르는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에 사실상 폐허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 도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За наших дітей ми б'ємося, за наших українців всіх, за нашу націю, як би сказати. Бо те, що робить Росія, це на даний момент я вважаю, що це є геноцидом українців. І українців нема другого виходу, як тільки перемога в цій війні. 부훌레다르는 동부 돈바스와 남부 자포리자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입니다. 또 러시아가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로 가는 철도가 지나는 곳입니다. 따라서 부훌레다르를 차지하면 러시아 본토에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를 지나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점령지 방어가 한층 유리해집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최전선인 부훌레다르에도 아직 피난을 떠나지 못한 민간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실에 사는 이들은 수도와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빗물을 받아 사용하고 초를 켜 어둠을 밝힙니다. Ничего хорошего не чувствуешь, и ничего не знаешь, никто бросили нас, ни воды, ничего нету. Вот набираю воду, видите? 부훌레다르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도네츠크주 바흐무트. 역시 러시아군의 집중 공격으로 도시가 폐허가 되면서 7만 명이던 인구가 약 5천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의 리아 노보스티 통신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혈전을 벌이고 있는 바흐무트를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일 강력한 경고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모욕적이라며 무기 지원서를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정보당국 수장까지 공개적으로 나서 무기 지원 검토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듭 제기해온 미국은 이번엔 국가안보보좌관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안보보좌관은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아직 러시아에 무기를 보낸 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We have at this point not seen them take the step of providing weapons to Russia for purposes of the war in Ukraine. 하지만 중국 내에서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여전하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인 살상에 사용될 무기를 보내는 순간 중국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란 겁니다. We are watching closely. We know they haven't taken it off the table, and we are sending a clear message, as are our European allies, that this would be a real mistake because those weapons would be used to bombard cities and kill civilians. 미국은 지난 18일 독일 뮌헨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을 만났을 당시부터 중국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에 대한 모욕이자 먹칠이라며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단순한 심증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드론과 탄약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도 내밀었습니다. We have intelligence that's been reported that they are contemplating sending 100 drones into Russia. We also know they're buying all their energy from them, economically You say it's been supporting them, reported. Do you know that's what they're looking at, is sending in drones? and other lethal weapons. 윌리엄 번스 미 CIA 국장도 방송에 출연해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하는 건 분명하다며 확신하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은 정보당국이 중국 동향과 관련한 첩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 중이라고 전하며 중국의 러시아 무기 지원이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네, 2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사와 관련한 여러 소식들을 전해왔는데 초등교사 합격자들이 지금 전원 대기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인원 모두 114명인데요. 전원 모두 근무할 학교를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작년 합격생들이 먼저 임용이 됐기 때문인데 그마저도 그중 5명은 이번에도 배정을 받지 못해서 현재 총 119명이 미임용 상태로 남았습니다. 평균 임용 대기 기간은 서울이 15.6개월, 대전이 13.4개월, 전북이 13.2개월 등인데 이렇게 합격을 하고도 1년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한 문제도 지금 몇 해째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적절한 대책이 나오지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임용 규모를 줄이는 걸로 조절을 해왔는데요. 2017년 813명이던 서울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수는 현재 114명으로 7분의 1 수준까지 낮춘 상태입니다. 한편 교원단체 측에서는 교사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서 교원 수 감축에 반대하고 있는데요. 대도시나 신도시에는 한 학급당 30명에 이르는 과밀학급이 많다는 점, 또 소규모 학교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학생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작 교사들은 임용을 대기하고 있고 또 교원단체는 교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이 주장이 좀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희가 인구 감소에 대한 얘기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도 인구 감소를 지금 피하지 못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의 인구수 추이를 보면요. 2013년에 1,038만 8천여 명에서 2020년에 1,000만 명 선이 깨졌고요. 작년에는 966만 7천여 명까지 줄어든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주변 신도시로 빠져나간 걸로 분석이 되는데요. 서울의 25개구 모두 10년 전보다 인구가 줄었고 그러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구정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곳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서울 중구에서 특별한 환영회를 열기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중구는 서울 25개구 중 가장 인구가 적은 곳인데요. 최근 15년 만에 1,000가구가 넘는 대형 주거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소형 평수가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인데요. 1,600여 가구 2,000명 정도가 입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를 기념해서 중구청에서 환영회를 열었는데 민간 아파트의 시공사가 아닌 구청이 나서서 이렇게 환영회를 연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구청장도 참석을 했는데요. 2,000명 한 분 한 분이 너무 귀하다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환영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결국 구정 운영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의미의 그런 환영회였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스터디 카페를 독서실의 범주에 넣어야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논쟁이 있었는데 대법원에 좀 판결이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법원은 이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스터디 카페에 컴퓨터 사용 공간이나 취식 공간이 마련돼 있는 점, 또 소모임을 위한 스터디룸 대여도 가능한 점, 정기권이 28일짜리이기 때문에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이 시설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만 제한된 건 아니라고 본 건데요. 시민단체 등은 이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독서실이다 또 아니다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나요? 네, 독서실은 학원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하고요. 또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밤 12시 이후 영업이 제한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터디 카페에서는 청소년 상대로 심야 교습이 이루어지고 또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라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입니다. 반면 스터디 카페 연합회 측은 퇴근하고 오는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무인 영업을 하더라도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을 통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스터디 카페가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새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시죠. 자, 이게 지난해 말에 이제 공개됐던 그 영상인데 경찰이 좀 초동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논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작년 12월 18일 새벽 4시 반쯤 이 피해 여성이 길을 가면서 혼잣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를 들은 중학생들이 왜 욕을 하냐라면서 시비를 걸었고요.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 여성은 112에 신고를 하게 됐는데 이 기사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때리지 않았다라는 학생들의 거짓말만 믿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신고에 양심을 품은 학생들이 다시 폭행을 했고 이 장면이 바로 영상으로 퍼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보복 폭행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경찰이 초반에 잘 대응을 했다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학생들의 말만 믿고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피해 여성이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의사를 밝혔고 또 피해 여성의 귀가를 종용하는 등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초동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경찰들이 매뉴얼에 따랐는지에 대한 좀 조사가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55만 원이면 된다. 성범죄 감형 패키지. 좀 느낌이 안 좋은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성범죄 신고 건수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 문을 연 한 로펌은 성범죄 전문 로펌을 자처하면서 빠르게 덩치를 키웠는데 5년도 되지 않았는데 소속 변호사 수가 100명을 넘길 정도로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반성문 대필 업체도 성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5만 5천 원을 받고 A4 용지 3장 분량의 반성문을 하루 만에 써주는가 하면 탄원서와 서약서, 또 재발방지 교육 수료 확인서 등이 포함된 55만 원짜리 감형 패키지를 주력 상품으로 내세워서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해자들은 사설 진술 분석 업체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성범죄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범죄 관련 시장이 강화되면서 성범죄는 돈만 주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왜곡된 인식이 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돈이면 될 게 있고 또 안 될 게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키지 이름에 좀 눈살이 좀 찌푸려지네요. 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 좀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MIT 연구진이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진에 따르면 이 기술을 활용할 경우 바닷물에서 이산화탄소 1톤을 제거하는 데 $56, 우리 돈 단 7만 2천 원 정도만 들어가게 되는데 기존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때 드는 비용의 18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2년 안에 이산화탄소 제거 기술이 들어간 실제 장치를 만들어서 바다에서 시험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뽑아내게 된 이산화탄소는 지하 깊은 곳에 저장하게 되는데 현재 과학계에서는 기름을 다 퍼낸 유전 등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고체화시키는 기술 등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또 다른 효과도 있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제거한 바닷물은 알칼리성을 띠게 돼서 이를 적절하게 방류하게 되면 바다의 산성화를 완화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양 생태계를 보호할 수단이 될 거라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그나마 마지막 기사가 희망적인 소식이라 좀 다행입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두 개의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업과 정유업인데요. 정부는 금융업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반면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박홍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1위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4조 원으로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GS칼텍스와 S-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나머지 3개 회사까지 합하면 영업이익은 14조 2천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입니다. 이 같은 실적에 정유업계는 최대 기본급의 1000%에 이르는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실적의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정제 마진에 의한 것인 만큼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체 형식으로 접근해서 세금을 물리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려고 하지만 우리 기업들과는 이익 구조가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금융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은 정부가 쳐놓은 진입장벽 안에서 가파른 금리 인상 덕분에 막대한 이윤을 챙기고 성과급과 명태금 잔치를 벌인 게 화근이 됐습니다. 대통령은 은행에 대해 이른바 돈잔치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또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에 관련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두 개 업종이 다른 대우를 받는 것은 정유업은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 부담이 있어 국제유가가 낮을 때는 적자가 나기도 하지만 금융업은 저금리에도 예대금리 차로 수익을 내고 위기 때는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재로서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수합병 등을 통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과점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돌발 변수로 기업과 개인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윤을 챙긴 업종 간에도 역할과 성격에 따라 요구받는 책임의 수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가 수요 감소가 예상됐던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챗GPT 열풍의 혜택을 받게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에 AI 반도체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고 물었습니다. 질문을 입력한 지 몇십 초 만에 인공지능을 위해 설계된 반도체라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럴듯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챗GPT의 한계와 보안점까지 물어보니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에 입력된 답변만 가능했던 챗봇과 달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질문에 맞는 답변을 스스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를 위해선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픽 처리 장치가 필요한데 이 성능을 좌우하는 게 여러 개의 메모리 반도체, D램을 이어붙여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HBM 기술력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시장이 반도체 업계의 새로운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박정호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심포지움에서 챗GPT가 반도체 수요에 새로운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세계 HBM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에는 GPU 업계 1위 엔비디아를 포함해 고객사들의 주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이 직접 반도체 사업장을 방문할 정도로 기술 초격차에 사활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도 HBM에 연상 기능까지 더한 제품을 양산하는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챗GPT 열풍으로 반도체 수요 회복이 빨라질 거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업황 전망 지수도 최근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챗GPT의 경우에도 현재 CPU라든지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불경기인 반도체 경기가 그나마 조금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분위기 속에 챗GPT 열풍만으로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까진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소주값 이야기 좀 나눴었는데 5,000원에서 6,000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사실상 제동을 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물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이 연초부터 난방비에 이어서 공공요금 여기에다가 은행 통신사의 독과점 폐해 그리고 드디어 이제 먹거리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 이제 6,000원 시대를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까지 나섭니다. 주류업계를 만나서 소주값 인상 자제를 이제 설득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뭘 파악할 거냐? 소주값이 정말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그리고 유류업체의 인상 동향은 어떤지 인상 폭을 본다는 거고요. 주류사들의 이익 규모와 함께 이 경쟁 상황 구도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인상 요인이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인상폭은 얼마나 될 것인지인데, 소주라는 게 원재료, 주정이라는 에탄올에다가 감미료를 섞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얼마나 인상 요인이 발생을 했는지, 여기다 소주병, 공병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여기다가 이제 제조 과정에 필요한 뭐 에너지 비용 등을 따져보겠다라는 건데요. 지난해 기준이었어요. 출고가가 한 85원 정도 올랐는데 편의점이나 마트의 가격은 100원이나 150원 단위로. 그리고 이게 다시 이제 일반 식당으로 갔을 경우엔 500원에서 1,000원 단위로 오르다 보니까 5,000원을 지금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출고 가격이 추가로 오르게 되면 한 6,000원까지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이번에는 주류의 생산부터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살피겠다. 이 과정에 독과점 구조가 있는지, 만약 독과점 구조가 있다면 이제 경쟁을 하나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규 이제 면허를 또 사업자를 하나 더 추가하는 방안까지도 이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주류 생산, 유통, 판매까지 낱낱이 파헤치겠다. 정부가 이에 대해 고물가 대책을 세우는 건 사실 바람직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아니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이제 공공재라는 이유로 지금 뭐 은행, 통신, 그다음에 정유, 여기에다가 대한항공 마일리지까지 정부가 이제 개입하고 나섰어요. 주류 업체가 만일 여기서 지금 이 국세청과 만나서 인상 자제를 부탁했는데 업계에서 국세청은 저승사자예요. 올리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 비용, 인상 비용을 전가할까요? 누구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거, 물류 가격이 올랐다는 거 다 인정을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다뤄봤던 이 슈링크플레이션, 수류 적정 용량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수를 낮추게 되면 원가가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인상 요인을 전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유통업체들의 어떤 유통 과정이에요. 유통 단계가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주류업체만 보더라도 주류 제조사에서 주류 전문 이제 이 면허를 갖고 있는 도매상이 중간에 껴요. 그리고 도매상에서 다시 소비자로 이렇게 가는 다단계식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식당에서 이제 1,000원 단위를 올리는 이유는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은 인건비 올랐죠. 그다음에 임대료 올랐죠. 이거 어디에다 전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소주 가격에 반영을 하는데, 사실 식당 소주 가격 판매가는
사장님이 정하는 겁니다. 예. 가격 결정력이 우수한 아주 이제 대형 이제 음식점의 경우에는 바로 올리겠지만 소형 음식점의 경우에는 눈치를 보다가 이제 맨 나중에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소주 가격 인상 자체를 좀 억제하기보다는 주류의 어떤 유통 과정을 좀 들여다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예. 자, 은행 얘기도 또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은행이 항변하는 것 중 하나가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지금 지표잖아요. 근데 연체율이 실제로 이제 1년 사이에 2배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을 하면서 대출 이자가 좀 낮아지면 연체율이 좀 완화될 거다. 이런 시각이 좀 있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지금 금감원장이 이제 이 지상파 방송에서 지금 금리 동결로 인해서 대출금리 인하할 여지가 생겼다라는 예.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어쨌든 대출금리의 원가가 되는 코픽스 금리. 이거는 이제 변동금리로 한 달에 한 번 결정이 되는데 이 코픽스 금리가 어쨌든 안정될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은행이 마진을 좀 줄여서 가상금리를 낮춰도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물론 뭐 대출자들한테는 희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금리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니 금리를 동결했지만 오히려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1년물 그리고 5년 고정형, 이 혼합형 주담대 기준이 되는 금융채 5년물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1, 2주 사이에 저점 대비 0.2에서 0.5%까지 올랐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미국의 긴축 기조가 계속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에 한은도 지금 추가로 한 번 정도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은행이 지금 반응할 수 있는 건 뭐냐? 가상금리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금리를 좀 내려야 되는데 그동안 은행 거는 늘 금리를 낮춰왔어요. 근데 대상자는 신규 대출자에 한해서 1,800조가 넘는 가계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인데 이분들 혜택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1년 기다려야지 혜택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금감원장의 말처럼 대출금리가 내려갈지 여부도 관심사고 내려간다면 기존 대출자들이 과연 혜택을 받을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현재 3만 원이죠. 이거를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떤 차원에서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김영란법이 이제 최초 시행된 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7년이 흐른 거예요. 물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내수 경기를 감안해서 물가를 감안해서 현실화하자. 3만 원이 좀 적으니 식사비를 한 5만 원 정도로 조정하자라는 안이 대통령실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뭐 야당도 이전 정부도 시행을 했었어요. 똑같이 추진을 했어요. 근데 좌초됐어요. 왜냐? 시민단체들이 반발했어요. 시민단체들의 이 경실련이 반발한 논리가 뭐냐? 사실 경기 침체가 김영란법이라는 이 정부의 주장은 당시의 주장입니다. 어불성설이었고 정부가 지금 상한액 완화할 이유로 이제 서민 경제를 들고 있지만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은 대상 극소수 계층이고 일부 고가 음식점에 국한된 얘기다. 지금도 뭐 쪼개서 결제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편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완화하는 게 이제 환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물가를 반영한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인지 아니면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의 어떤 해소 기준을 완화한 데 따른 이제 반발이 더 큰지 아마 여론의 향배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경제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굵직한 일정들이 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는 상당히 안 좋았어요. 미국 증시는 주간 기준 올해 들어서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 물가 지표가 너무 과열이 돼서 인플레이션 장기화했다는 우려 때문인데 미국의 1월 이제 이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통화정책 반영 빈용도가 높은 PCE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 달 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7개월 만에 상승폭을 확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까지 나서서 아직 물가 둔화 디스플레이션 단계가 아니다. 물가 둔화를 얘기할 단계가 아니고 할 일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기대를 거는 건 중국의 전인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양대 총회가 열리는데 아마 매년 3월에 시행되는 전국 단위의 정치 행사입니다. 중국 정부의 올해 이제 국정 운영 방침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마
중국 정부도 지금 중국 경기 부양으로 해서 투자뿐 아니라 소비 활성화에 역점을 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리고 IMF조차도 올해 중국 경기가 4%가 아닌 5% 성장 가능성을 엿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5에서 6% 목표를 제시할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이제 중국 의존도가,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예. 중국 경기에 대한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나고 있고 증시에서도 선 반영되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런 우려는 있어요.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 이거 뭐냐면 국제유가와 같은 원자재 가격이 다시 들쑥일 수 있다는 것. 예. 과거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주로 이제 수출하게 되는데, 중국이 소비재 위주의 부양책을 내놓으면 이게 과연 옛날만큼 우리가 이제 중국 부양책에 기대할 만큼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회의를 눈여겨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남 밀양에서 화물차가 고속도로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나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포항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선 선장이 숨진 채 발견되고 선원 1명도 실종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간밤 사건 사고 소식 손효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내부 부품이 드러날 정도로 화물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구조대원이 엉망이 된 차량 위에 올라가 간신히 구조 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깨진 방호벽 유리와 널브러진 파편들이 사고 충격을 짐작하게 합니다.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남 밀양시 신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 방향 밀양분기점 부근에서 53살 A씨가 몰던 21톤 화물차가 도로 방호벽을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를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조업하던 6톤급 어선에서 선원 1명이 실종되고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어선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심정지 상태인 40대 선장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에 대한 수색 작업도 밤새 이어졌습니다. 해경은 해당 선박의 결함이나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는데 수색을 마친 뒤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1시간여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산림당국은 근처 펜션에서 벌인 숯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의 2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2층에 거주하던 60대 태국인 여성 1명이 팔과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요. 소방당국은 2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이 자식에게 있다는 전통적인 인식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7,8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부양의 책임은 자식에게 있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3.1%가 매우 동의한다, 또 18.3%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두 응답을 합쳐서 21.4%만이 자녀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데 동의한 겁니다. 동의도 또 반대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9.5%였고 반대 의견은 거의 절반인 49.1%에 달했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15년 전 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의 경우 부모를 모실 책임이 자녀에게 있다는 의견에 52.6%가 동의했고 그 반대 응답은 24.3%로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2013년 조사에선 동의가 35.45%, 반대가 36.03%로 역전됐고 2016년엔 동의 33.2%, 반대 34.8%, 2019년에는 동의 23.34%, 반대 49.94%로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처럼 한 건물 안에 여러 공장이나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립니다.
규제가 덜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는데 서울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며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지난해 12월 입주가 끝났지만 입주율은 20%에 그쳤습니다. 분양가보다 낮은 값에 파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도 나왔습니다. 분양가보다 싸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내놓으신 분 계시긴 했어요. 저희한테는 2천만 원 말씀하셨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딴 데서 계약이 되긴 했어요. 지식산업센터는 전매 제한이 없고 중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면서 집값 상승기 때도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 부동산 호황기 때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로 투자 수요가 지식산업센터 등으로 옮겨가면서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을 했었고요. 지난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021년 1,133건이던 서울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는 지난해 629건으로 44.5% 줄었습니다. 누적 매매 금액 규모는 8,500억 원에서 5,700억 원으로 33.1% 축소됐습니다. 공급 과잉도 영향을 줬습니다. 2021년 1,282개였던 전국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말 1,464개로 늘었습니다. 손쉬운 대출이 최대 장점인데 금리까지 낮아서 그동안 소액 투자를 하려는 수요자들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전반이 고금리 실물 경기 둔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가 내려갈 때까진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매물은 늘고 수요는 줄어 거래량 감소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전세 사기 연루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찾아가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 동안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입니다. 2021년과 2022년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계약은 4,780건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주택 정보를 허그 보유 악성 임대인 명단과 대조해서 악성 임대인 소유주택을 2차례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 과잉이라며 삭발 시위까지 벌였는데 의사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보도에 차정은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대로 한복판,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반발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일부 의료인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 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법안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면허의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를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의석수를 내세운 야권이 단독 처리에 나설 상황에 대비해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최근 강경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추징 수위가 의사총파업 등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방탄소년단 BTS의 제이홉이 팀에서 두 번째로 입대합니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제이홉은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마쳤다며 군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해드리겠다고 전했는데요. 제이홉의 입대는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서는 지난해 12월부터 복무 중인 맏형 진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제이홉은 앞으로 입영 통지서가 나오는 대로 현역으로 입대합니다. 네, 방탄소년단 래퍼 제이홉이 자신의 입대 소식과 관련해 작별 인사가 아니라며 입대 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제이홉은 팬 커뮤니티 플랫폼에 영상을 올리고 최근 입영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발매될 지민의 앨범 등 다른 BTS 멤버의 활동도 기대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제 겨울 추위는 많이 물러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도 1, 2도가량이 높고요. 한낮에도 서울 기온 영상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내륙을 중심으로는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기온 변화가 심한 환절기인 만큼 옷차림에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연일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는데요. 전국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무척 큽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에 산불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내려진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영하 1.8도, 대전은 영하 4.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1도, 대구가 15도 등으로 예년 기온을 2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3일절인 수요일 경기 동부와 영서,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대기가 정체된 데다가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중서부와 전북지방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네, 이상으로 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 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